해가 더 높이 떠오를 때쯤 노인은 물고기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희망적인 징후가 딱 하나 있었다. 줄이 기운 각도로 볼 때 녀석은 좀 더 위로 올라와 헤엄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녀석이 물 위로 뛰어오르리란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하느님, 제발 저 녀석이 뛰어오르게 해주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녀석을 감당할 만한 줄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내가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기면 녀석이 아파서 뛰어오를지도 몰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 녀석이 뛰어오르기만 하면 녀석의 등뼈에 있는 불의 주머니에 공기가 가득 차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죽는 일 따윈 없을 거야. 노인은 줄을 좀 더 팽팽하게 당겨보려 했지만 이미 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있을 때부터 줄은 끊어지기 직전에 팽팽한 상태였다. 줄을 당기려고 몸을 뒤로 젖힐 때 느껴지는 거친 반응으로 보아 더 이상 세게 잡아당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 확 잡아당겨서는 안 돼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한 번 잡아당길 때마다 낚싯바늘에 찔린 상처가 벌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녀석이 뛰어오르는 순간 바늘이 빠져나갈지도 몰라. 어쨌든 해가 뜨니 기분이 한결 낫군. 이제 해가 있는 쪽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낚싯줄에 누런 해초가 걸려 있었다. 물고기가 끌고 가야 할 짐이 더 생겼으니 오히려 잘 됐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것은 밤에 그렇게도 인광을 내뿜던 바로 그 누런 모자반 해초였다. 고기야, 난 너를 사랑하고 무척 존경한단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난 널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되기를 빌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 하늘에서 배 쪽으로 날아왔다. 그 새는 휘파람새였는데 해수면 위를 낮게 날고 있었다. 노인이 보기에 그 새는 몹시 지쳐 보였다. 새는 배의 고물 위에 내려앉아 쉬었다. 그러다가 새는 다시 날아올라 노인의 머리 위 주변을 맴돌더니 낚싯줄에 앉아 쉬었다. 거기가 좀 더 편안한 듯했다. 너는 몇 살이니?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이게 너의 첫 비행이니? 노인이 말을 걸자 새가 노인을 쳐다보았다. 새는 너무 많이 지쳤는지 낚싯줄을 살펴볼 생각조차 않고 가냘픈 두 다리로 줄을 꽉 움켜쥔 채 줄 위에서 흔들거렸다. 그 줄 튼튼해.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너무 튼튼해서 다리지. 바람도 없는 밤을 보내고 그렇게 피곤해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약해 빠져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너 같은 새를 잡아먹으려고 바다로 원정 나오는 매가 바로 험한 일이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어차피 노인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매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스스로 깨우치게 될 터라 노인은 그런 말을 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푹 쉬어라 작은 새야. 노인이 말했다. 무토로 돌아가거든. 인간이나 새나 고기나 다 그렇듯이 네 운명대로 부딪히며 살아라. 밤새 뻣뻣해진 등이 심하게 아파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라도 하는 것이 노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네가 원하면 우리 집에 함께 가도 좋아 새야. 노인이 말했다. 냉큼 돛을 올려서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산들바람을 타고 너를 육지로 데려다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난 지금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중이니 네가 이해해라.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뱃머리 쪽으로 끌려가 고꾸라지고 말았다. 노인이 그럴 것을 대비해 줄을 넉넉히 풀어두지 않았다면 배전 넘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을지도 몰랐다. 낚싯줄이 획 당겨질 때 새는 벌써 날아가 버렸고 노인은 새가 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오른손으로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깨달았다. 저 녀석이 무언가에 몸을 다친 모양이군. 노인이 큰 소리로 말하고는 줄을 되돌릴 수 있는지 당겨보았다. 하지만 줄이 끊어질 정도로 팽팽해지자 그냥 줄을 쥔 채 몸을 뒤로 젖히고는 버티며 주저앉았다. 고기야, 너도 이제 기력이 달리는 게 느껴지지? 노인이 말했다. 그건 하늘도 알고 나도 안단다. 그는 새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다.
새라도 동무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새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새야, 넌 오래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네가 가야 할 길은 더 멀고 험하단다. 내가 어쩌다 고기가 줄을 한번 획 당긴다고 손을 베는 지경이 됐지. 분명 내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작은 새를 바라보며 거기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이젠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꼭 다랑어를 챙겨 먹어서 힘이 달려 일을 망치는 일 따위 없도록 해야겠어. 그 애가 여기 있었으면, 그리고 소금도 좀 있었으면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는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그러고 나서 한 1분 동안 손을 물속에 그대로 담근 채 피가 바닷물에 긴 꼬리처럼 번져가는 모습과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물살이 손을 스치며 하염없이 찰싹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녀석이 참 느려졌군. 노인이 말했다. 손을 바닷물에 좀 더 오래 담그고 있으면 좋으련만 물고기가 다시 요동을 칠까봐 두려운 나머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가운데 손을 들어 햇볕에 말렸다. 상처는 낚싯줄에 쓸린 찰과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처는 손 중에서도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부위에 났다. 노인은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 손을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쳐서 기분이 언짢았다. 자, 이젠 다랑어 새끼를 먹어야지. 손이 다 마르자 노인이 말했다. 고물 쪽에 있는 다랑어를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어야겠군.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아래쪽에서 다랑어를 찾아내 사려놓은 낚싯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앞으로 살살 끌어당겼다. 줄을 다시 왼편 어깨로 옮겨매고 왼손과 왼팔로 몸을 버티면서 갈고리대에서 다랑어를 뺀 후 갈고리대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한쪽 무릎으로 다랑어를 누르고 검붉은 살점을 머리 뒷부분에서 꼬리까지 길쭉하게 잘랐다. 쐐기 모양으로 잘린 살점을 이번에는 칼을 바짝 갖다 대고 등뼈 부근에서 배까지 발라냈다. 총 6토막으로 잘라낸 살점을 뱃머리 널빤지 위에 가지런히 펼쳐놓고는 칼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남은 뼈는 꼬리를 집어들어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한 토막도 다 먹을 수 없겠는걸?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칼로 한 토막을 길게 쭉 잘랐다. 고기가 낚싯줄을 당기는 힘은 여전했고 왼쪽 팔에는 쥐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무거운 뭉치를 쥐고 있는 손이 뻣뻣하게 오그라드는 걸 역겨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놈의 손이 이래? 그가 투덜거렸다. 쥐가 나고 싶으면 나보라지. 매의 발톱처럼 돼보라고. 그래봐야 너한테 득될 거 하나 없으니까. 할 테면 해보라니까 하고 노인은 중얼거리며 깜깜한 물속에 비스듬하게 잠겨있는 낚싯줄을 바라보았다. 지금 저걸 먹어둬야 손에 기운이 생길 거야. 벌써 몇 시간째 고기와 씨름을 하고 있으니 이건 손만 나무란다고 될 일이 아니야. 물론 난 언제까지라도 저 녀석을 상대할 수 있어. 지금 다랑어를 먹어둬야겠군. 노인은 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럭저럭 먹을만 했다. 꼭꼭 잘 씹어 먹어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육즙까지 다 먹어야 해. 라임이나 레몬 아니면 소금이라도 좀 쳐서 먹으면 훨씬 나을 텐데. 소나, 이제 좀 기운이 나니? 노인은 마치 사후강직 형태가 나타나는 시체처럼 쥐가 나 뻣뻣해진 손에게 물었다. 널 생각해서 좀 더 먹어주마. 노인은 2개로 잘라놓은 토막 중에 다른 한쪽도 마저 먹었다. 살점만 씹고 껍데기는 뱉어냈다. 소나, 좀 자도가 있니? 아니면 아직 너무 이른 질문이니? 노인은 토막 하나를 통째로 입에 집어넣고는 씹어먹었다. 아주 야무지고 혈기왕성한 고기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이 만세기가 아니라 다행이야. 만세기는 너무 달달하거든. 이 고기는 단맛이 거의 안 나면서도 아직 팔팔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어. 어쨌거나 현실적인 것 외에 다른 생각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소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남은 살점이 햇볕에 썩어버릴지 말라버릴지 모르니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전부 먹어두는 게 좋겠어. 저 물고기는 침착하고 늘 한결같군. 남은 고기를 다 먹으면 나도 준비가 다 갖춰질 거야. 소나, 좀 참아라. 노인이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걸 먹는 거란다. 저 물고기에게도 먹이를 좀 줬으면 좋으련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 녀석은 내 형제니까. 하지만 난 저 녀석을 죽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비축해 두어야 해. 노인은 천천히 공을 들여 쐐기 모양으로 썰어놓은 생선을 전부 다 먹어치웠다. 그는 바지에 손을 문지르며 허리를 쭉 폈다. 자, 소나, 이제 줄을 놓아도 된다. 네가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멈출 때까지는 내가 오른손 하나만으로 저놈을 상대할 거니까. 하고 노인은 말했다. 그는 왼손이 쥐고 있던 무거운 줄을 왼발로 밟고 몸을 뒤로 뉘어 당기는 줄에 힘을 버텼다. 하느님, 제발 쥐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저 물고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고기는 침착하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녀석의 속셈은 뭐지? 내 계획은 또 뭐고? 저 녀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는 내 계획을 저 녀석에 맞춰 그때 변경할 수밖에 없어. 저 녀석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 녀석은 언제까지고 저렇게 물속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버틸 수밖에.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대고 문질러 손가락을 피려 애썼다. 하지만 손가락은 펴지지 않았다. 해가 뜨면 펴지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마 방금 먹은 싱싱한 날다랑어가 소화되면 펴질 거야. 손을 꼭 써야 할 일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야겠지만 지금은 억지로 손가락을 펴고 싶지 않아. 알아서 저절로 펴질 때까지 내버려두자. 어쨌거나 이런저런 줄을 풀고 메고 하느라 지난밤에 손에 무리가 가긴 했으니까. 바다 저편을 바라보던 노인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톨이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깊고 어두운 물속에는 무지갯빛 프리즘이 보였고 눈앞에 뻗어있는 낚싯줄과 잔잔한 해수면에 이상한 파동이 있는 것도 보였다. 무역풍이 부는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고 앞을 내다보니 한 무리의 물오리가 해수면 상공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가 희미해지고 또다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기를 반복했다. 노인은 바다에서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 나가는 것을 겁내는 일부 사람을 떠올리고는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곤 하는 몇 달 동안은 그렇게 겁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고 태풍이 불지 않는다면 1년 중 가장 좋을 때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바다에 나가 있으면 반드시 며칠 전부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해안에서 그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얼 눈여겨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육지가 구름의 형태를 바꿔놓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태풍이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하늘을 쳐다보니 아이스크림을 퍼놓은 듯 하얀 뭉게구름이 정겹게 떠 있었고 그 위로는 드높은 9월 하늘을 배경으로 얇은 깃털 같은 새털구름이 떠 있었다. 가벼운 무역풍이군 하고 그는 말했다. 고기야, 오늘 날씨는 나보다 너한테도 유리하구나. 왼손은 여전히 뻣뻣했지만 손에 난 쥐는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난 쥐가 나는 건 딱 질색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몸이 하는 반역행위나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앞에서 프토마인 중독으로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 스페인어로는 칼람브레라고 부르며 쥐가 나는 건 모욕적인 일이라고까지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 특히 더 그랬다. 만약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주물러서 풀어주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언젠가 풀리긴 풀릴 거야. 바로 그때 오른손에서 낚싯줄이 당기는 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니 물속으로 뻗은 줄의 각도가 바뀌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몸을 뒤로 젖히고는 버티면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힘껏 찰싹찰싹 때리고 있는데
비스듬하게 드리워진 낚싯줄이 서서히 위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놈이 이제 올라오는군. 노인이 말했다. 어서 가까이 오거라. 자, 어서, 제발. 고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더니 물이 몸통 양쪽으로 쫙 갈라지며 쏟아졌다. 놈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머리와 등은 짙은 보라색이었고 해가 비치는 데서 본 옆구리의 넓은 줄무늬는 연보라색이었다. 주둥이는 야구방망이만큼이나 길고 양날의 칼처럼 끝이 뾰족했다. 놈은 물 밖으로 전신을 드러내더니 잠수부처럼 매끄럽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노인은 큰 낫 같은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줄이 재빨리 풀려나가는 걸 보았다. 이 배보다 50-60cm는 더 길구나. 노인이 말했다.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가 빠르긴 했지만 일정한 속도인 걸로 보아 고기가 당황하진 않은 것 같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주어 잡고 있었다. 줄을 일정하게 당겨 고기의 속력을 늦추지 않으면 고기가 줄을 있는 대로 끌고 가다가 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녀석은 보통 고기가 아니야. 그만큼 내가 잘 설득시켜야겠는걸?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도망가려고 작정만 하면 어떤 짓이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채게 해선 안 돼. 내가 저놈이라면 모든 걸 다 걸고 뭔가 부러질 때까지 달아나 버릴 거야.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고기들은 저희를 잡아 죽이는 인간만큼 영리하지 못하지. 인간보다 더 웅대하고 힘이 세긴 하지만. 노인은 그동안 커다란 물고기를 숱하게 모아왔다. 그중 무게가 500kg 이상 나가는 것도 있었다. 평생 그런 커다란 물고기를 잡은 적이 2번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 잡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육지도 보이지 않는 이 먼 바다에서 난생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고기, 그것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커다란 물고기와 대적하고 있는 데다 왼손은 아직도 새발톱처럼 오그라든 채였다. 곧 쥐가 풀릴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쥐가 풀려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줄 거야. 나에게는 형제라고 할 만한 것이 3가지가 있지. 저 고기와 내 2 손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 쥐는 반드시 풀릴 거야. 쥐가 나는 것은 손답지 못한 짓이니까. 고기는 다시 속도를 줄이더니 이전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 녀석이 좀 전에 왜 그렇게 펄쩍 뛰었는지 모르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과시하려고 뛰어오른 것 같아. 네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난 안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저 녀석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러다가는 저 녀석이 내 손에 쥐가 난 것도 알게 될 테지. 내가 실제보다 더 대단한 인간인 걸로 착각하게 해야 해. 사실 내가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하고 말이야. 차라리 내가 저 고기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저 엄청난 녀석과 맞서 싸울 무기라고는 머리와 의지밖에 없으니까. 노인은 배점판자의 편안한 자세로 기대 아프면 아픈 대로 참고 견뎠다. 물고기는 꾸준히 헤엄쳤고 배는 어두운 바다를 헤치며 꾸역꾸역 나아갔다. 동풍이 불어 바다가 약간 출렁댔고 정오가 되자 왼손의 쥐가 겨우 풀렸다. 고기야, 너한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구나 하고 말하며 노인 어깨를 덮고 있던 부대자루 위에 걸쳐진 낚싯줄의 위치를 바꾸었다. 노인은 몸이 좀 편안해지긴 했지만 고통은 여전했다. 그러나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부터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십사 하고 주기도문 10번, 성모송 10번을 외우고 만약 고기를 잡기만 한다면 코브레로 순례도 가겠다고 약속하겠어. 진짜 맹세한다고. 그는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너무 지쳐있다 보니 이따금 기도문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재빨리 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뒷구절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곤 했다. 노인은 성모송이 주기도문보다 외우기 쉽다고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참 멋진 물고기긴 합니다만. 기도를 마치고 나자 기분은 한결 나아졌으나 통증은 여전하거나 아까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았다. 노인은 뱃머리에 판자에 몸을 기댄 채 기계적으로 왼손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